네, 안녕하세요. 잡설TV 채널에서 진행하는 교육설전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코너는 공교육과 사교육 관점 차이를 제공하는 코너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사교육하고 공교육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약타고등학교에서 입시 관련해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식팩토리 대표이사를 있고요. 이름은 윤타두입니다. 지금 현재 입시 컨설팅 하고 있고 학원어에 종사한 지는 한 15년 정도. 오래되셨어요. 동안이신데 꽤 오래되신 베테랑이십니다. 액면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컨설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컨설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두 아이를 키운 학부모고요. 그냥 학부모는 아니시고요. 네. 자녀 두 분이 둘 다 민사고에 이제 서울대를 입학하신. 베테랑이시지. 그리고 저는 교육전문 리포터로서 기사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다음 나아교육인 입시연구소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요. 공교육하고 사교육. 대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두 곳 중에 믿을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얼마 전에도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학교 교육으로만 수능을 만점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전부 다 주변에서 진짜 아닐걸? 과외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공교육으로 수능을 만점 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체 우리나라는 왜 유독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존재를 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 입시라는 틀 때문인 것 같거든요. 대학 진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 학생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를 믿고 따라라. 사교육에 가면 사실 부모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입시 설명회를 갔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중3 때부터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원래 입시 설명회 갔다 오면 죄책감을 느끼게끔 해야 입시 설명회를 잘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저희 애 때문에 그 대치동이라는 곳을 처음 나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3일 알아보았어요. 진짜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원래 처음에는 그거잖아요. 애를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똑똑한 애를 대체 뭘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3일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가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똑똑한지는 어떻게 알고 또 방치했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그 결과가 잘 나오면은 똑똑한 건데 방치한 거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공교육하고 사교육 중에 과연 어떤 것을 100% 믿고 따라가야 할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왜 니네는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학교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주요 과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학을 가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놓고 봤을 때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선행하고 심한 수업은 꼭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교육이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네. 학교 수업만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깜짝 놀랐던 건 애들 방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교육 입장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가는 우리가 또 교육 전민원들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한두 개는 틀려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모두 다가 뭐냐면 만점을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애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까지의 현행의 그냥 정식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에서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수업이 평준화됐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속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시험을 수능형으로 출제하면서 수업과 수능과의 일치도를 높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리고 수능이나 다 내신 시험이나 다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거고, 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도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한두 문제를 위해서 굳이 수업을 버리고 학원의 도움에 의존을 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아스럽다라고 해요.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좀 예시로 드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연예인들 네. 같은 경우에 그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 그 다음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은 더더욱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하나. 세 번째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매년 나와서 하는 얘기. 그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다.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하면 수능 변별력 자체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냥 학교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변별력을 내야 되고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변별력을 맞추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간 합숙을 하시잖아요. 합숙을 하면서 모컨의 문제를 갖다 그렇게 내매도 불구하고 판정 시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심도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신 경쟁이 되게 심한 학교들 같은 경우 더 정교하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결국 좀 무리수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뭐냐면 모든 학교, 그러니까 지금 분당이나 서울에 있는 일부 상당히 우수한 학교들도 있죠.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 퀄리티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의 격차가 있고 환경에 대한 격차가 있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영향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기에는 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마다 이게 다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요. 어떤 애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이론을 점차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학습적인 차이가 있는데, 과연 학교에서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애들 하나하나 잡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의 레벨을 가지고 난이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왜 이렇게 시시해요? 수업이 왜 이렇게 시시해? 이럴 거고,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왜 이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모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왕이면 아웃소싱을 주셔라. 완전 굳이 잡고 있지 마시라.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학부모로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선생님께서 평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평준화라는 걸 보면 이제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죠? 요즘에 30명. 하는 반에? 한 반에 30명이 안 돼. 25명에서. 그러면 25명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는 과연 몇 등에 맞춰서 하느냐? 그러면 중간 지점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는 대입으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 각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경쟁 상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학교 수업에서 이제 지금 사교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맞춰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일단 수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다라는 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애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개념 이후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느냐, 그냥 단순히 수업이 개념 이해를 시키는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구성이 개념 이해, 그리고 형성평가, 그리고 또 심화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성평가는 중간 정도, 그리고 심화평가라고 하는 건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클래스에서 5명 정도 상위권 애들이 최종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괄적으로 그냥 딱 중간에만 맞춰서 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지역 간 편차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이 처음에 냈을 때 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 가서 듣는 수업 이런 거에서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골 같은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이 혜택을 못 받을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약간 원하는 단계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단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수업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 과정도 있고, 그리고 학교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화 탐구 활동도 있고, 그리고 또 자유 활동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애들은 지금 그 생기부의 기록을 금지해 있긴 하지만 소논문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화 문제만을 풀이하는 활동을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는 것들을 학생 학부모분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자주 홍보를 하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저희 사교육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똑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이거 누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교육업계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이제 퇴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생산이 일어나지 왜 생산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생산과 소비가 엄격한 차이가 나요. 일타 강사와 비속그런 강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건 어차피 같은 수업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듣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 자체도 애들의 어떤 진로 적성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르게 편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난이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이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쪼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진로 적성에 대한 과목이 다를 때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이제 난이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난이도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단계별로 그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그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극복 가능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학생이 스스로가 과연 이 난이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냐. 자신의 학습 과정이 과연 아이들이 다 똑똑해서 제가 지금 뭘 모르고 뭘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메타인지가 내용인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도 있는데 낮은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뭘 못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 그 진로 담당 선생님이 학교당 한 명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은 요만큼 주고 교육적 효과는 요걸 원하는 게, 이게 교육부가 지금 도덕론식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말씀 잘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건 방과후 학교에 맞는
클래스를 지정해주거나 네.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들은 네. 진로진학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지 않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아, 대부분 네.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미 이게 학교와 학원의 차이거든요. 네. 학교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수업 방식을 다 알아요. 네. 자기 수업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선생님이 대부분 그 클래스를 개설하기 전에 이 정도 어느 정도의 문제 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방과 수업에서 알려줘요. 네. 상중하라는 형태로 레벨을 응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 강의 논문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솔직히 학원이라고 하는 건 그 선생님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학교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학교 내에서는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저 선생님 정말 못 가르쳐 라고 하는 분은 보충 수업을 개설을 해도 안 보이는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네. 강제 그렇죠. 보충. 요즘은 네.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선택. 그러니까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만 네. 봤기 때문에 잘하지 네. 못한 선생님들은 도 네. 약간 그 부분은 네.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2년째 온라인하고 등교 수업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과연 우리 애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고 계실까?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업을 하시는 거지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쉽게 가르쳐가지고 만점 나오게끔 만드는. 아. 애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수업. 네, 네. 그래야지 이제 등록비. 학교는 만점 다 안 줘요. 상대편 내신 때문에 등급이 안 때문에 나오고요.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곳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애들 같은 경우 정말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는 정말 시스템이 웬만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그 온라인이라고 해서 영상을 뭐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찍어놓은 거를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찍어놓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EBS를 연계해서 보라고 했던 거에서 생겼던 불만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 6개월 만에 교육청에서 나온 방침은 EBS 안 된다. 네. 직접 찍든가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들이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서 뭘 하냐면 애들한테 카톡 아이디를 다 뿌려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3주 전부터는 시간대 구애 받지 말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라고 학원 하거든요. 선생님들. 네. 학교 거의 선생님. 학원화되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좀 고민들이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학교에 전달을 하면 학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다 극복이 가능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좀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교육 정책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공교육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 직접 뭐 그러실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에서도 편차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편차가 발생을 하고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그런 편차를 전혀 생각지 않고 네, 교육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무능하다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계신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건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학교 행정 처리 하셔야죠. 교과 수업 들어가셔야 되죠. 연수 있으면 연수 들어가셔야 되죠. 거기에다 뭐 학생도 세특 관리해 주셔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 교육부에서 또 미친 듯이 또 뭐 블라인드다 뭐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학교에 다 삭제하고 이러면은 그때 또 정말적으로 이제 화이트로 지우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맞춰서 이거 할 시간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이번에 고교학점제 그거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 그 단체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교사가 1.5배는 더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돈을 1.5배 이상 더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냐?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불가피하게 사교육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죠. 지금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편차 구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 같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와 반대 입장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5월에 전후해서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원 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11월 정도가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평가 들어가서 결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형 평가. 서술형 근데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더 중시하는 건 그 점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점수가 수업이든 아니면 학생 지도든 여기에서 좀 적정한 선을 미달하는 경우는 재교육을 해요. 그래서 2개월 정도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나. 네, 방금 예정 그렇게 네, 지금 이런 말을 할 네. 때마다 네. 가끔 놀라는 게 네. 좀 섬뜩섬뜩 놀라는 게 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네. 또 어떤 시스템이 와서 우리를 예. 억누를까 좀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였냐면 지금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해서 자격 갱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격 갱신. 네. 좋아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그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 벌벌 떨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방과후 활동이 맨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고 뭐 활성화될 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갑자기 EBS 연계를 하고 방과후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에 사실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금액 제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진짜 좀 괜찮은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고, 근데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페이가 괜찮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학원이랑 그 선생님이랑 이제 반반씩 나눠서 하는 구조니까 이게 나눠가는 학원이 없잖아요. 학교로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학원에서 가져가는 부분을 아예 떼버리고 싸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도 좀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뭐 특히 지방에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원이나 뭐 거제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지방하고 서울 간의 격차가 되게 많이 줄어든 타이밍이 아니었냐, 저는 딱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좀 있었어요. 방과후를 가지고 이 커미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일정한 이상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공교육에서 분담하는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시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뭐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학생이나 어떻게 보면 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본질적인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건 아웃소싱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왜 또 노술까지 하려고 그러세요? 교과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아니 하나의 노술 문제가 몇백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기출 문제를 다 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세요. 근데 국어를 한다고 해서 노술하시고, 수학을 한다고 해서 수리 노술하시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학교가 참 웃긴 게 그런 요구를 하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시키면 다 해요. 시키면 맞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좋은데, 애석하게도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전면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법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외부 그 인력 풀 형태로 그 등록을 하고 학원과 별개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들이 일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큰 게 지금 고교학생들 시행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을 그만큼 내려줘야지 고퀄의 강사가 가요. 그리고 지금 지방하고 격차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IT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급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특히 분당이나 판교 쪽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모임만 해도 IT 전문가들 좀 제발 해주세요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방 같은 경우에 도농 소재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런 편차들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공식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모든 걸 지금 공교육에서 다 하겠다.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네.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게 메인에 있어야 되는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입시를 하면서 그 학원 원장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술 학원 원장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학을 수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학원 원장이 얘 이 성적이 힘들 것 같은데 실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대놓고 물었어요. 이게 정시까지 끌고 가고 정대까지 보내려면 돈이 들어왔었던 거냐. 세게 물어보죠. 네, 물어봤더니 네. 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럼 수시 이렇게 쓰는 게 그럼 나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입시를 끝낸다라는 확인서를 써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못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저는 그 학원이 어떤 생각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에 끌려가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교육 실드를 좀 치자면 실드 가능할까요? 네, 근데 아니 저 일단 그 사교육 강사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막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학원 어떻게 골라내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요. 그리고 학원 마케팅을 보면은 대충 어떤 커리로 가고 그다음에 목적이 뭐다 이 부분이 업자의 눈에는 좀 보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되게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 타이밍이 맞겠다. 왜저 선생님은 그 얘기를 안 하지? 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교육 입장에서는 약간 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현명하게 걸러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교육 사교육 누가 메인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사교육이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메인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왜냐면은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라 공교육 사교육 자체가 둘 다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본인들이 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욕심.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교육에 대한 효과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사교육에서 돈 받을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공교육은 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왜 없냐. 사교육 자체가 기업의 스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 무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빌 게이츠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교육이긴 한데 무료로 제공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그 부담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교육이 균형 있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만약 기업들이 돈을 안 내놓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패턴 자체가 시장을 키워서 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직접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각 교육청별로 뭐 진로지나 컨설팅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교육청마다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굳이 교육청에서 그지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웃소싱 줄 건 주고 본인들이 할 건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들을 모아서 만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FT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은 논란일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거의 그러니까 뭐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처럼 사교육도 1부터 10까지, 한 100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나가서 보면 학원문에도 빼곡하게 학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찾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조 대표님이랑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래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중심을 딱 세우고 나한테 맞는 게 어느 곳이고 어떤 말을 여기서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신고할 거나. 아. 강사도 애들 떨어져서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새는 학부모님들도
네, 애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무서워요. 네, 요새 애들이 그쵸. 참 그렇죠. 네, 너무나 주장들이 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가는 교육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네.